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율주행의 핵심은 자율주행이 아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자율주행이 아니다. 왜 테슬라가 무서운가? 기승전 테슬라 빠빠빠 빠라바라바빠빠. 자, 죄송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자율주행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자율주행의 주인공은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죠? 아우디가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A8 페이스리프트 되는데 3세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지금은 법규가 가능한 곳이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걸 지금 시작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아우디 차량들이 보면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이 라이다가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와, 라이다 저거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와, 저거 아우디 자율주행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술 기존까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아우디 그 라이다가 달린 차량들을 딱 타면 생각보다 반자율주행 기술은 고속도로 상에서 뭐 현대 HDA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야, 라이다를 적용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라이다 센서는 지금의 반자율주행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그 기능을 적용할 때를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개발이 계획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개발될지, 그러니까 법이 풀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쓸 수 있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기술의 아우디는 선제적으로 그 라이다 센서까지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그 디자인적으로 외부에 넣었는데, 문제는 그게 많은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규가 전혀 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걸 제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보니까 디자인상으로 그걸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라이다의 센스의 그 디자인, 그러니까 기능의 역할을 위한 디자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지 못하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근데 이 아우디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결국은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7월에 그나마 레벨 3에 대한 법규가 조금 완화가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 앞으로 1년, 2년, 3년, 2년? 3년은 모르겠고 적어도 2년 정도는 있어야지 2년에서 2년 반은 있어야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레벨 3급의 자율주행이 법적으로 허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결국은 사고 시기에 누구 책임인가? 네, 여기에도 굉장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야, 난 자율주행 기능 켜놓고 가다가 남이 때려박았다. 근데 이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사고 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단순히 내 차선에서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사고 시에 100%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앞차가 내 바로 앞쪽에 대각선으로 차선 이미 한 차량 반 정도 물고 들어오면서 내 차를 옆으로 쫙 끌어버리면 참 그냥 절대 그 100대 0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과실이 무조건 잡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서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사가 이 차량들의 이 기술에 대한 보험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차들 있죠. 비싼 차들, 슈퍼카들 혹은 아주 어린 사람들의 보험료가 굉장히 높죠. 왜 높을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상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사고를 안 내면 상관없어. 근데 슈퍼카를 타도 사고 안 내면 상관없죠. 근데 예상 못하는, 그러니까 사고를 냈을 때 일반적인 형태와 굉장히 다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보험료가 높겠죠.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이게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정도의 사고들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될지 누구도 몰라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뒤틀립니다. 단순히 운전자의 나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다. 보험료가 뭐 기존에 자동차 운전할 때 보험료는 굉장히 싸. 100만 원 미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테슬라에 혹은 아우디에 3세대 자율주행 기능이 나왔을 때 그걸 쓸 수 있을까요? 똑같은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왜? 운전자가 기존에 해왔던 그 보험 여율과 전혀 다를 거예요. 왜? 반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아니라 그
차의 어떤 기능, 기술 자체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험사도 거기에 대한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물론 운전자가 조금 더 대응은 잘할 거예요. 대응은 잘하겠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프고 마치 슈퍼카처럼 굉장히 비싼 보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야, 이 자율주행 이 3세대가 넘어가고 이제 시작이 되면 보험료가 저렴해질 거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오히려 보험료는 초기에는 굉장히 비쌀 거예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야, 차를 샀는데 보험료가 한 달에 400, 500이야. 여러분들 사겠어요? 못 사죠. 대부분은 못 사요. 웬만한 슈퍼카나 아주 고급 차를 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순수하게 보험료 400, 500 나와버리면 그걸 어떻게 사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벽이 생기는 게 뭐죠? 보험이고, 이 보험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테슬라의 보험이에요. 결국 기승전보다 저는 테슬라.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테슬라가 굉장히 큰 그림을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 이번에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테슬라 보험, 테슬라 네트워크, 너희들은 다 목적이 있었구나. 네, 다 계획한 하에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고 그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3세대는 분명하게 자율주행으로 인정은 받는데 그 책임은 굉장히 불분명해요. 거기에서 보험사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네,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테슬라 보험은 다르죠. 왜? 걔들은 본인들의 기술적인 것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일반 보험사들은 과연 그 알 수 없는 그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이건 유출을 해보면 테슬라 모델 3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풀셀프 드라이빙이 풀렸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보험회사들은 그 풀셀프 드라이빙 하에서 사고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히려 아주 강한 드라이브 걸면서 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면서 의도적으로 보험을 낮춘다면 굉장히 많은 보험들은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겠죠. 참 웃기게도 테슬라는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보험업도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지만 자동차 회사가 이제 보험업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아우디가 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지금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냐? 결국 법규예요, 법규. 수많은 나라에서의 법규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능은 하게 해놓은 것 뿐이지 이걸 뭐 전면적으로 자유롭게 다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들, 뭐 사고에 대한 것들, 보험에 대한 것들 이게 관리하는, 그리고 이게 새롭게 기술이 변화할 때 뭐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정립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당연히 못하겠죠. 왜? 누구도 시험을 이걸 실제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법규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뭔가를 제한을 하고 어떤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그다음 어느 부분들을 풀어주고 뭐 그것에 대한 어디에도 경험 못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규는 이 자동차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계속 개정이 되면서 조금씩 여기에서는 요걸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요걸 좀 규제해야 되겠다, 요건 좀 풀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계속 법이 바뀌는 데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아예 완벽하게 빵 나오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3세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관리 법규들이 딱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 어떤 나라도 이걸 굳이 먼저 총대 맬 필요가 없죠. 다른 나라에서 뭐 법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차량들이 굴러가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급할 거 없잖아요. 굳이 뭐 우리가 총대 메고 했는데 정작 이걸로 인해서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법을 통해서 풀어준 정부의 책임은 없을 것인가? 그 책임을 모른 척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총대를 메고 싶지 않고 결국 이 3세대 자율주행에 대한 법규, 자동차 관련 법규는 나라마다 다르고 형태마다 다를 거예요. 시기도 다르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에 따라서도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동차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각각의 나라에 법규가 다 만들어지고 그게 뭐 어느 정도 다 생길, 야,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공통적인 법이다라고 할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차를 만들고 자율주행이지만 거기에 어떤 기능들을 제한을 하고 다듬어서 내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아우디가 비록 라이다를 집어넣고 선제적으로 우리는 자율주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라이다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 센서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풀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으로 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디자인에 넣어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지금은 어때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게다가 본인들의 기술도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대응을 하지 못하죠. 근데 자동차는 어때요? 개발 기간이 길고 그게 판매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개발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판매되고 그게 끝나버리면 새로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가 만들어지는 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동차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딱딱딱딱 뭔가를 바꿔서 그 법에 맞춰서 딱딱딱 하지도 못하고, 설령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도기에서 이 법은 계속 개정이 되고 변화할 건데 그것에 맞춰서 다시 그 기술을 계속 다듬을 수도 없고, 결국은 모든 나라의 자율주행 관련 대부분의 자동차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나라의 자율주행 관련 법규가 다듬어지고 완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판매해야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최소 4년, 5년, 6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법규가 다듬어져서 공통의 법들이 생기고 그 법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차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길까요? 한참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테슬라는 어떻게 해결하죠? 업데이트로 그냥 오늘 저녁에 업데이트해서 내일 바로 하는 거예요. 자, 법 개정이 됐다. 아, 여기에서 요런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이 쓰이면 안 된다. 요런 도로에서는 가능하다. 아, 여기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전혀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도로에서, 자, 여기에는 기존에 그 최고 속도 제한이 60이야. 70이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딱 묶이면 어떻게 되죠? 30km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그 법 규정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일 경우는 어때요? 그 도로 표지판에 그걸 인식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데이터상으로 뭔가가 업데이트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자,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간판 표지판을 보고 반응한다든지 내비를 통해서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도로구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뭐 이 사고율이 높거나 어떤 위험이 있어서 이런 쪽에서는 자율주행의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쓰지 못한다든지, 자, 이런 걸 어떻게 대응을 해요? 이미 만들어 놓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걔들이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센터를 불러서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걔들은 그 정도 안 되어 있어요. 못해요. 기반이 없어요. 자, 이런 문제에서 테슬라는 뭐다? 그냥 업데이트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일 바로 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는 지금 구입을 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의 자율주행이 이제 법규가 만들어지고 돌아다니고 막 어느 정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됐을 때 당신이 지금 구입한 모델 3를 통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업데이트 한 번으로. 그냥 업데이트로. 근데 다른 자동차는 이게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사람들이 점점 깨닫고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사람들이 자율주행 시대에 갈망하면 할수록 옆사람에게 듣고 넘겨듣고 그 다음에 저 자율로 달리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뭘 구입할까요? 변화하지 못하고 구입할 때 그때가 이제 최정점인 사고 나서 바로 구식 기술이 되어버리는 기존의 내연기관 애들이 만드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살까요? 아니면 테슬라 자동차를 살까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못 따라가요. 수요를 공급이 절대 못 따라가요.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생산 계획이 잡혀 있긴 하지만 못 따라가요. 자, 첫 번째가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엄청난 붐이 불 것이다. 왜? 기술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대응이 내연기관과 테슬라는 150차원의 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국 목적이 있었구나. 자율주행의 핵심은 인간이 타고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율주행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차가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아, 내가 회사까지 가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회사까지 가는데 내가 운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달리는 걸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매일매일 대리 부르면 돼요. 대리 부르면 돼요. 대리 부르면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 비용 다 해봤자 그 비싼 자율주행 기능이 달린 자동차보다 가격이 싸요. 2천만 원짜리 소나타에 매일매일 대리 2만 원, 3만 원 불러서 회사까지 가면 자율주행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의 핵심은 내가 운전하지 않고 차가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제도나 뭐 시스템으로 가능하죠. 그냥 대리 불러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봤자 자율주행 기능 달린 자동차보다 훨씬 싸요. 그럼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은 차량이 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 이 자동차는 사실은 전혀 사용되지 않죠.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동차의 그러니까 약 95% 정도의 시간은 운전되지 않고 쓰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직업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실제 내가 자동차를 비록 사더라도 내가 이 자동차를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기능을 소비하는 그 시간은 불과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본다면. 그렇겠죠. 하루 종일 운전하는 운전기사 아닌 다음에는 그냥 어디까지 이동하는 정도인데 그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본다면. 그 아주 짧은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율주행을 기술을 넣는다. 그 짧은 시간, 불과 한 전체에서 본다면 한 5%도 안 되는 그 시간만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넣는다? 내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그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가장 큰 기술은 내가 운전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내 차량 자율로 다니잖아요. 그럼 자율로 다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 내 차량이 자동으로 남에게 가고 남이 이걸 이용을 하고 내가 이걸 운전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남도 이걸 이용을 하면서 내 차의 가치가 기존이라면 내가 구입을 했을 때 내가 불과 이 차를 전체에서 본다면 한 5%밖에 시간, 내 전체 시간,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체 시간에서 한 5%밖에 실제 운행되지 않는데 그 시간을 70, 80, 90% 이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테슬라 차량은. 그래서 봐요.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비하지 않아도 이미 소비된 저 자동차의 그 5%밖에 안 쓰이던 시간을 90% 이상을 쓰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차장에만 처박혀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태우고 이동시키고 태우고 이동시키고 수많은 이동들이 비록 그걸 안 사도 가능해지고 내 차는 5%가 아닌 90% 이상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동차 소비는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테슬라 네트워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보험과 테슬라 네트워크에 이게 우리는 그냥 보면 뭐 제대로 우버 따라했나? 뭐 그렇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테슬라는 굉장히 먼 시간에 먼 미래의 어떤 것들도 다 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현대차, 기아차, 쉐보레, GM, 포드, 뭐 BMW, 아우디, 벤츠 얘들도 다 자체 보험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어떤 테슬라 네트워크와 같은 공유 기술, 자동차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걸 마련해야지만 이제 미래의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차를 만들고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험 처리가 안 되는데 그걸 누가 구입할까? 비록 BMW, 아우디, 벤츠가 만들었지만 보험 요금이 굉장히 비싸.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테슬라 차량을 사고 테슬라 보험을 넣을까? 아니면 훨씬 비싼 보험료에 네, BMW, 아우디, 벤츠를 살까? 자,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그 과도기의 자율주행 법에 따라가는 테슬라 차량을 살까? 전혀. 이제 구입할 때가 최고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구형 기술이 돼버리는 BMW, 아우디, 벤츠를 살까? 그 다음 내가 자동차를 소비했는데 이 자동차에 소비하는 형태는 기존과 똑같아. 다만 내가 이동할 때 내가 핸들 덜 잡고 브레이크, 악셀 덜 밟는 것 뿐이야. 이 자동차가 실제 전체 시간에서 5%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 건 똑같아. 효율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살까? 이제는 내가 이걸 딱 샀는데 내가 이걸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는 테슬라 차량을 살까?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알겠죠. 테슬라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테슬라 주식 하세요. 감사합니다.